안녕하십니까.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중급 33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33회 중급 문제, 수험생분들이 좀 어렵거나 까다롭게 생각하는 그런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험생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같은 경우는요, 이 중급이든 고급이든 간에 항상 이 문항의 난이도 편차는 있게 마련이에요. 어렵게 출제될 때도 있고요. 또 쉽게 출제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급 시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쉽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 시험 공부에 있어서 좀 시험 공부를 너무 좀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이제 수험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시험의 어떤 난이도가 높든 낮든 간에 어떤 개념 공부에 충실하면서 그를 통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이제 체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합격선 70점 어느 정도 쉽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유물이 처음 사용된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이 유물은 중앙의 구멍에 축이 될 긴 막대를 끼워놓고 그 축을 돌리는 방법으로 실을 뽑았던 도구랍니다. 실을 뽑았던 도구. 자, 그리고 이 유물이 나왔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예요. 그쵸? 뭡니까? 가락바퀴잖아요. 가락바퀴. 그쵸? 가락바퀴. 이 가락바퀴 같은 경우는 어느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용도는 뭐예요? 여기다 긴 막대 꽂아놓고는 이제 실을 감는 도구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의 어떤 원시 수거부의 어떤 형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의복을 제작했고 그물을 제작했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신석기 시대의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1번 갈게요. 거친무늬 거울을 사용했다. 거친무늬 거울, 거친무늬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또 유물이 되겠죠. 우리 이 거울 같은 경우는 청동기 시대 거친무늬 거울, 그 다음에 초기철기 시대 때 잔무늬 거울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청동기 시대라는 거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2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시대입니까? 구석기 시대잖아요. 그렇죠? 3번, 빗살무늬 토기의 식량을 저장하였다. 자, 빗살무늬 토기. 자,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입니다. 그죠? 우리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 바로 빗살무늬 토기를 여러분들 파악을 하실 수 있으면 이 문제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라고 한다면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 전 시대를 걸쳐서 사용되었다라고 한다면 또한 또 대표적인 토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름 민무늬 토기예요. 자, 이름 민무늬 토기. 우리 민무늬 토기는 알고 계시죠? 바로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라고 한다면 민무늬 토기가 있는데 그보다 이르다. 신석기 시대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는데 일단 이름 민무늬 토기는 중급에서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바로 음식을 조리하고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빗살무늬 토기 있죠?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빗살이 가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딱딱한 바닥에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이 무른 곳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무른 곳은 물기가 있는 곳이다. 물가나 바닷가, 그렇죠? 강가나 바닷가에 주로 거주했었구나라는 것도 같이 파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4번, 철제 농기구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바로 철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5번, 거푸집을 활용하여 청동기를 제작하였다. 거푸집, 어떤 금속의 어떤 물건들, 그쵸? 그런 어떤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바로 틀입니다. 틀, 그쵸? 모형 틀이에요. 자, 이 거푸집 같은 경우는 청동기 시대에도 청동을 제작하기 위해서 거푸집이 활용되었었고요. 초기 철기 시대 때도 청동 같은 것들이 제작되고 철기도 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기 시대 때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청동기를 제작한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후기 청동기부터 해서 초기 철기까지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 같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이제 초기 국가의 모습들 파악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고 단골 문제죠.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대군장이었고 후, 읍군, 삼노 등이 있어 하오를 거둔했다. 그렇죠? 일반 평민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이제 후도 있지만 읍군, 삼노. 우리 읍군, 삼노 하면 초기 국가의 대표적인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죠? 예, 동해와 옥저가 있죠. 옥저와 동해, 옥저와 동해, 동해와 옥저. 읍군 삼노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이 아닙니다. 군장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군장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맹 국가 단계까지 안 가고요. 군장 국가 단계에 머물렀다. 바로 이 읍군 삼노가 바로 이 나라의 대표적인
군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기 보겠습니다. 음락이 서로 침범하면은 벌로 생구나 소, 말 등을 부과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책화라고 한답니다. 우리도 예전에 뭐 누가 금을 밟거나 하면 금을 넘어오면은 이 물건 내 거야 라고 먼저 뺏는 경우 어렸을 적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책화라는 게 바로 그런 거야. 부족의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를 넘어오면은 소나 말 등으로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책화라고 합니다. 너 날 화나게 했잖아. 넘어왔어. 화나게 했어. 거기 책임져.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책화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그 죄를 갚게 한다. 그렇죠. 사람을 죽인 자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고대 국가엔 다 그랬어요. 부여도 마찬가지고요. 고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고구려도 마찬가지고요. 예, 무조건 사형죄에 대해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에 엄벌에 사형과 같은 엄벌에 처한다라는 거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책화 어느 나라 풍습일까요? 동해에 대한 풍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공통적인 건 뭡니까? 동해가 되겠어요. 동해. 그럼 동해에 대한 풍습을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됩니다.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우리 영고 같은 경우는 제천 행사 어느 나라입니까? 부여입니다. 부여. 그렇죠?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그 다음에 사만에 5월에는 수린날, 10월에는 계절제. 이런 같은 제천 행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부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독특하게 이제 보통의 이제 제천 행사 같은 10월 달에 추수 후에 이제 제천 행사가 열리는데 여긴 또 12월 달에 열리는 게 약간 좀 독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번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답니다. 여러 가들, 대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왕 아래에서 각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오부적 연맹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우가. 당연히 이제 부여 같은 경우는 이제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목축업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가들의 어떤 그런 명칭도 가축 이름으로 했다라는 거 같이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제가회의입니다. 여러 가들의 회의체에서 국가의 중대사라든가 중재인들을 심판했다. 이거는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고구려. 제가 회의하면 고구려 바로 떠올리실 수가 있어야 돼요. 4번 특산물로 당궁, 과마, 반어피 등이 있었다. 당궁은요 짧은 화살이고요. 그 다음에 과마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실나무가 되게 작거든요. 과일나무. 그렇죠. 과일나무가 되게 작은데 그 밑으로 지나다니는 말. 그러니까 작은 말이에요. 조랑말 같은 작은 말. 그 다음에 반어피는 이제 이 지역이 자, 동해안 지역에 이제 바다 표범이 예전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가죽들, 바다 표범 가죽들은 이제 또 하나의 그 지역의 특산물. 요거는 바로 동해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어려운 문제들 아니에요, 결코. 자, 5번. 제사장인 천군, 신성지역 소도. 자, 천군 같은 건 제사장인데 그들이 다스리는 신성 불가침 지역. 바로 소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소도 지역을 다스리는데, 뭐 정치적 지배자가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천군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만의 어떤 그런 시대, 사만의 어떤 그런 사만이라는 국가에서는 재정 분리사회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만이에요, 사만.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갈게요.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백제 변청 과정입니다. 백제 변청 과정인데 대부분 다 뭡니까? 왕으로 되어 있죠. 왕의 어떤 활동 시기를 제대로 배치하라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번 내용을 통해서 어느 왕인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있었던 왕인지를 파악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변청 같은 경우는 삼국의 항쟁 과정 속에서 2세기부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까지 그 항쟁 과정들이 있거든요. 항쟁 과정에서 각 왕별로 그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개념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쉽게 또 풀이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 사비천도. 사비는 지금 부여잖아요. 부여로 천도하고 그다음에 남부여로 국호를 변경했습니다. 이거 어느 왕 때? 6세기 성왕 때예요. 그렇죠. 성왕 때. 자, 6세기 성왕.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5세기 때 장수왕의 공격을 받고는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상당히 휘청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때 이제 뭐 무령왕 같은 22담로를 설치하면서 백제의 중흥을 깨하지만 좀 더 어느 왕 때 가서 성왕 때 가서 이제 새롭게 백제가 다시 한번 제2의 탄생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나옵니다. 나. 동진에서 온 마라나타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불교 수용과 불교 공인이 동시에 일었던 왕. 침을 질질 흘렸던 왕 침류왕입니다. 우리 침류왕 같은 경우는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뭡니까? 불교 수용과 공인. 그러니까 불교 수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왕이에요.
그리고 제의 기간도 상당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침략하면 불교 수용 공인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불교 수용 공인과 관련해 갖고 한번 좀 잠깐 체크를 하고 가면요. 제일 먼저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바로 고구려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진의 순도로부터 해서 불교를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세기 후반 가서 백제 같은 경우는 동진의 마라난토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고 공인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눌지왕 때 이제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기보다는 고구려로부터 받아들입니다. 고구려의 이제 무코자라고 하는 승려로부터 받아들이고요. 그때까지 이제 수용만 했다가 공인은 언제 가서 되냐? 요 공인이 중요한 거예요. 신라 같은 경우는 법흥왕 때 2차 돈의 순교를 통해서 불교가 공인되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심유왕 굳이 얘기한다면 4세기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야,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고구원왕을 전사시켰다. 이거 이제 어느 왕이냐면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 자,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 4세기 중후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이제 근초고왕인데 어디까지? 고구려까지 침략을 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면서 고구려를 위기에 빠뜨렸던 왕 바로 근초고왕이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요서, 산둥, 규슈까지 진출하면서 백제의 최대 영토를 자랑했던 왕이 바로 근초고왕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이왕 때 이제 체제가 정비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근초광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침략 때 불교 수용하고 그 이후에 이제 동성왕 때 낮에 혼인동맹, 무령왕 때 22담로 설치, 6세기 성왕 때 사비천도, 그 다음에 남부여로 국호 변경 이런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요 문제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뭡니까? 다 나가. 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갈게요. 자, 인물 문제. 33회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인물 문제들이요. 자,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의 주인공은 가입니다. 그는 영유왕을 제거한 뒤 대망리가 되어서 평양 부근 사수에 들어온 당해군들을 섬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전투를 그린 거래요. 자, 영유왕을 제거했다라고 하고 대망리지가 됐답니다. 스스로 대망리지. 말 그대로 최고 권력자가 됐다는 거야. 우리 고구려의 우리가 대표적인 수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대로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대대로. 이 대대로 같은 경우가 고구려 말에 가면 이제 망리지라고 이제 변경이 돼요. 망리지. 말이 아니고 막입니다. 망리지가 되고요. 그거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해서 연개소문은 대망리지가 됩니다. 바로 연개소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연개소문. 예, 연개소문. 연개소문은 스스로를 대망리지라고 했죠. 연개소문이라기보다는 정확히 한다면 개소문, 연시고 이름은 개소문입니다. 자, 연개소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요거 하기 전에 이제 6세기 후반에서부터 해서 7세기까지 이르는 삼국의 상황, 특히 이제 고구려의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연결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중국이 상시 분열국가 시대였습니다. 오랫동안 분열국가 시대였다가 그 남북조를 통일한 국가가 누구였냐? 바로 수나라예요. 이 수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통일하자마자 이제 고구려 침략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문제가 고구려를 침범하게 되고, 근데 침범이 결국 공격에 실패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 아들이었던 수양제가 이제 113만 대군을 끌고 왔는데 그것도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이제 30만 별동대를 보내서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이것마저도 단 1%밖에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대패를 당합니다. 그 전투가 무슨 전투입니까? 612년에 있었던 살수대첩이 되겠죠. 살수대첩. 살수대첩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누가 있습니까? 을지문덕 장군이죠. 을지문덕 장군하고 이 연개소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수나라가 이제 30년 채 안 돼서 멸망하게 되고요. 바로 그를 뒤를 이어서 당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친선 관계를 맺었다가 당태종 이후에 다시 이제 고구려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당시 고구려 왕이었던 영유왕이 연개소문으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게 하냐면 천리장성. 우리가 당나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아라 하면서 천리장성 축조를 명합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연개소문이요? 정변을 일으킵니다. 예, 정변. 말 그대로 쿠데타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영유왕을 제거하고요. 자신이 이제 꼭두각시로 세우는 보장왕을 세웁니다. 꼭두각시로 보장왕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찌 신하가 왕을 폐할 수가 있냐 마음대로 라고 하면서 그 정변을 구실로 해서 당태종이 침입을 하게 되고요. 오골성이라든가 백암성들을 막 함락하면서 이제 파죽지세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막히냐? 바로 안시성에서 막히죠. 안시성에서 결국은 당시 성주였던 양만춘의 활약에 힘입어서 당나라가 패퇴를 하게 되고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645년도 바로 7세기 중반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개소문과 관련된 거 정답 찾으러 간다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도 볼게요. 광동육지로 획득하였다?
거란과의 어떤 전투에서 소천용과 단판을 벌이죠. 외교 단판을 벌여서 예, 세치어를 통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동육주를 획득했던 인물 바로 서희죠. 서희. 우리 잘 알고 계실 거예요. 2번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개척하였다. 동북구성 바로 여진족이 고려 중기 때 침입을 해오게 되자 윤관이 숙종에게 건의를 해서 당시 고려 숙종에게 건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여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 특수부대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별무반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 더 동북구성까지 축조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제시했던 인물이 바로 윤관입니다. 윤관. 3번입니다. 당의 등주. 바로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어로 한다면 덩저우가 되겠죠. 덩저우. 바로 산둥반도에 있는 덩저우 지역을 공격하게 했다. 요거는 이제 발해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해. 발해의 무왕 때 누구로 하여금? 장문유로 하여금. 당이 흑수말가를 이용해서 이제 발해를 공격하려고 하자 장문유를 시켜서 어디를요? 당나라의 등주 지역을 공격하게 했답니다. 4번. 신라의 대하성을 빼앗았다. 신라의 대하성. 바로 이 당시에 이제 그 신라의 초롱성 같은 성이었는데 이곳을 누가 김춘추의 사위였던 김품석이 이곳을 지키고 있었는데 의자왕, 예, 백제 의자왕이 공격을 감행을 해서 대하성 이외에도 40여 개 성을 빼앗게 되죠. 이렇게 위기에 몰렸던 신라가 김춘추가 직접 어디로 갑니까? 고구려 연개소문을 만나게 되고 도와달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지만 연개소문은 신라가 차지했던 한강 유역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김춘추가 거절하게 되고요. 감금되었다가 탈출해서 당나라로 갑니다. 당나라 가서 나당연합군이 결성되고 그 이후에 이제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문화유산 문제 항상 나오고 있죠. 우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에서는. 자, 보겠습니다. 자, 시대는 통일신라고요.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재에 정확히 똑같이 나와 있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일본 도다이사의 쇼쇼이라는 곳에 있다. 도다이사. 동대사란 절이에요. 사찰이에요. 사찰 안에 쇼쇼이, 정창원이라는 곳이에요. 이거는 이제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일본 오사카에 있는 이 동대사라는 사찰 안에 이 정창원이라고 하는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발견된 통일신라 시대의 문서가 되겠어요. 어떤 문서인데 라고 하시면은 어떤 문서인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4개 촌락. 통일신라 시대니까 이제 오서경이 있지 않습니까? 오서경 중에서 이제 서원경, 지금 청주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이 서원경 지역에 이제 4개의 촌락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살해지촌, 뭐 사하지촌 같은 이 촌락들이 있는데 그곳에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그 지역의 넓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몇 집이 살고 있는지도 있었고요. 그 집에 그 촌락의 어떤 소와 말의 숫자도 있었고요. 토지가 얼마 있는지도 있었고요. 나무 같은 것들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조사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 통일신라 시대의 이 문서마저도 이제 가져가는 이 일본 애들 도대체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정말 제가 항상 이제 문화재 설명하다 보면은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네, 씁쓸한 내용이죠. 네. 자, 이건 무엇이냐? 바로 민정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정문서. 당시 통일신라 시대의 어떤 그런 경제 상황 및 그런 변동 내용들을 기록한 건데 이걸 누가 조사했냐? 그리고 왜 조사했냐? 조사한 주체는요, 바로 촌주입니다. 토착이었고 지금으로 보면 동네 뭐 이장님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촌주가 매년 조사를 하고요. 몇 년마다 작성을 하냐? 3년마다 작성을 합니다. 3년마다 작성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인구 센서스 조사, 뭐 인구 총조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3년마다 조사가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조사한 이유는요, 바로 백성들의 조세, 수치, 역을 징발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3년마다 조사를 해서 이런 것도 조사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바로 촌락문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이제 민정문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나머지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지게, 이건 광무개혁 때, 바로 이제 대한제국 시기 광무개혁 때 발급했었던 토지 계약 문서입니다. 근대적 토지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게죠. 이 근대의 문제가 또 보기가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홍패. 홍패는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의 합격 증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려 시대에도 있었고요. 조선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 시대에는 이제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문과 같은 경우 대과 시험이에요. 대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의해서 이 홍패가 지급됐고요. 문과 있잖아요. 문과. 그렇죠. 조선 시대 문과 시험 중에서 예비 시험이라고 하는 속과가 또 있어요. 그 전에. 속과 시험 같은 경우는 합격한 경우에는
뭐 생원이라든가 진사라는 칭호가 주어지게 되고 그들에게 또 백패라고 하는 또 합격 증서가 주어진다는 거. 그것도 그냥 가볍게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공명첩. 이건 이제 이름 없는 예, 한마디로 이름 없는 증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없는 증서. 뭐냐면 양반증인데 이건 이제 납속책이라고 하죠. 돈 주고 이제 양반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대놓고 이제 이름 다 적어줄 수 없으니까 이름 칸만 딱 비워놓고는 이제 비어있다, 이름이 비어있다라고 해서 공명첩인데 그 이름 칸을 비워두고는 이름, 내 이름, 김개똥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자기가 이제 양반증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납속책 중에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번 청금록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조선 교육기관에 배치되어 있었던 양반 유생들의 하나의 명부 같은 겁니다. 인적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청금이라고 한다는 게 뭐냐면 청금이 뭐냐면 푸른 옷소매라 그래가지고 양반 유생들을 이끌어서 청금이라고 하거든요. 주로 이제 조선 교육기관에 배치되어 있던 유생들의 명부다. 교육기관 어디예요? 성균관에도 있었고요. 뭐 사부학당에도 있었고요. 서원 향교 같은 데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가왕이 어떤 왕이냐? 경주 가문사지를 세웠던 왕이네요.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진 사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간을 아버지 문무왕의 뜻을 이어 682년에 가문사를 완성했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문망의 아들이죠. 그는 가문사 행차의 길에서 얻은 대나무로 만파식이라는 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만파식점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겠네요. 어느 왕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신문왕, 그리고 만파식적의 전설, 이게 뭐냐면 이 문무왕이 이제 삼국통일을 이뤘던 왕이잖아요. 676년도에. 그 다음에 돌아가신 후에 화장을 하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문무대왕릉이라고 있는데 화장을 통해서 이제 바다의 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신이었던 김유신이 동해 한섬에 대나무를 보냈는데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부니까 적의 병사가 돌아가고 병은 낫고 물결은 잔잔해졌다고 전해지더라. 예, 진짜 그랬을까요? 그렇기보다는 사실 삼국통일 후에 나라의 안정을 기원하는 어떤 신라인들의 어떤 그런 염원들이 담겨져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신문왕 때 모습들 여러분들 찾아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1번 갈게요.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우리 이사부, 우상국. 지증왕, 지증왕입니다. 자, 2번 관료전 지급하고 노구 폐지했다. 우리 신문왕이 가장 대표적인 업적. 그렇죠? 바로 진골 규정 숙청 과정에서 바로 이제 진골들의 권한, 아주 그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었던 노급을 폐지하죠. 그렇죠?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이라는 걸 지급했다는 거. 뭐 설명을 길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요게 바로 신문왕 때 업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신문왕 업적 항상 중요하게 제가 강조드리고 있고요. 어느 강의에서나 이 신문왕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문왕의 업적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3번 대가야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대가야 정복, 이거 어느 왕이죠? 진흥왕 때 562년도에 이제 대가야를 정복하게 되죠. 4번 2차 돈의 순교로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다. 우리 앞에서 제가 여러분께 언급했었는데 법흥왕입니다. 법흥왕. 우리 신라 같은 경우는 4세기 때 이제 내무랑 때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체제가 정비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중앙집권국가의 어떤 그 기틀이 마련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6세기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지중왕, 법흥왕, 진흥왕. 이 순서들 여러분 잘 알고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가끔씩 중국에서 나와요. 예, 지중왕, 법흥왕, 진흥왕. 이 순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물론. 그렇죠? 자, 5번 관리 선발을 위해서 독서 3품과를 시행했다. 독서 3품과. 이거 신라 하대에 있었던 원성왕 때입니다. 진골들로부터 독서 3품과를 실시해서 원성을 많이 사게 되죠. 예, 결국은 이것도 어찌 보면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했던 제도라기보다는 중간에 진골의 반발로 결국은 제대로 이제 펼쳐보지도 못했던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서 3품과. 유교 경전의 이해 정도를 파악을 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제도예요. 바로 국학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는 거죠. 원래 이 신라 자체가 이제 골품제를 통해서 신분으로 인해서 이제 관직에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되겠다. 실력 있는 자를 뽑겠다 해서 원성왕이 실시를 했었습니다만은 예, 결론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7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국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국가입니다. 어떤 국가인지 보겠습니다. 자료는 일본 나라 현 헤이조코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으로 자, 고려본의 사절이 귀국하였으므로 덴표지 2년 10월 28일에 위계를 두 단계 올린다. 연도를 보니까 758년도. 네.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시대로 얘기하면 통일신라,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었던 남북국 시대의 모습인데 보겠습니다. 목간에서 일본이 이 국가를 뭐라고 했다고요? 고려라고 했답니다. 고려라고 지칭한 사실은 이 국가가 고려, 즉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발해가 있고요. 발해의 어떤 대표적인 뭐 유물들을 통해서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죠. 뭐 고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모주림 양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불 병자상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돌사자상, 뭐 석등 뭐 이런 거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고구려를 계승했던 어떤 문화적 양식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고려는 국가 이름이 고려예요. 근데 이 국가를 고려라고 지칭했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국가 고려인데 고려를 고려라고 표현했다. 이건 사실 좀 이렇게 말이 좀 안 돼요. 어폐가 좀 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딱 연도를 딱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게, 발해라는 사실. 그리고 발해가 스스로 이제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스스로를 나 고려 국왕이라고 표현한 거를 봤을 때, 이거니까 자신을 고구려라의 계승 국가라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고구려를 또 줄여서 고려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은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국가는 바로 발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면 전성기 해동성후기를 배웠다. 이 정답이 바로 1번에 나왔네요. 이거 어느 왕 때입니까? 선왕 때의 모습이에요. 선왕 때, 발해 선왕 때. 2번,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어 다스렸다. 5도 양계, 그렇죠? 5도 양계로 다스렸다. 이거 고려시대 대표적인 지방행정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고려입니다. 고려. 3번, 구서당 10정의 군사주의를 갖췄다. 구서당 10정, 중앙군, 중앙군 10정은 지방군입니다. 이거는 신문왕 때 체제를 정비했었죠. 군사제도가 정비되었죠. 통일신라 시대죠.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 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4번,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한 나라는 어느 나라죠? 일단 첫 번째 660년대 백제가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68년도에 고구려가 멸망했잖아요. 그쵸? 5번, 지방관 감찰을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했다. 외사정을 파견했다. 이것도 역시 어느 시대에 바로 통일 신라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사정 파견한 거는 이건 어느 왕 때냐면 굳이 얘기를 한다면 문무왕 때 외사정을 파견했다는데 이건 중급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사정 파견, 지방관 감찰, 통일 신라. 그러면 중앙 관리들을 감찰하기 위해서 만든 건 뭐가 있습니까? 사정부. 그러니까 사정부, 외사정, 다 관리 감찰입니다. 외니까 바깥이니까 지방관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갈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제시된 단계별 힌트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조직은 무엇이냐? 풍월도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인물로 김유신이 있답니다. 자, 뭐 단계가 있죠. 뭐 20곡에도 아니고. 세 번째 같은 경우 확실합니다. 진흥왕 때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되었다. 화랑도죠.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무예를 연마했던 청소년 단체가 바로 이 화랑도가 되겠어요. 화랑도. 화랑도. 자, 화랑도의, 정답 바로 나왔네요. 화랑도의 설명을 묻는 문제가 아니고 이 조직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예요. 바로 화랑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쉽게 가겠습니다. 자, 1번 도방. 이 도방이라고 한다면 무신정권 초기 때 만들어진 사병기구예요. 이거 굳이 얘기한다면 경대승 때 만들어진 건데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무신정권 초기 때 만들어진 사병기구. 이게 이제 나중에 최씨정권, 최충원, 최후, 최양, 최희 때 가면 이제 도방이 좀 더 강화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중방입니다. 중방은 역시 무신정권 초기 때 그 다음에 정중부, 경대승, 그 다음에 이의민으로 이어지는 그 초기 무신정권 때 최고의 권력기구가 바로 중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충원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교정도감이 최고 권력기구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별기군이라고 한다면 고려 중기 윤관이 여진족을 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기병, 보병, 승군, 승려병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특수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려 중기 윤관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고군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때 임진왜란 도중에 이제 임진왜란 도중이니까 조선 후기라고 하겠습니다. 후기 때 이제 만들어진 이제 지방군의 어떤 그 형태입니다. 소고군, 양천 혼성군이라 그래서 양반부터 천민까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부대, 지방 부대가 바로 이제 소고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정답 4번입니다. 9번 갈게요.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입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딱 보니까 뭡니까? 예, 스님이 나와 계시네요. 승려가 나와 계십니다. 자, 어떤 분인지 보겠습니다. 신라 불교의 대중화를 이끈 승려입니다.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그는 무예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아미타 신앙을 전파했다. 무예가. 누구나 부르면 된다. 쉽게 부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가요들을 쉽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 남이 아미타불을 외쳐라. 그러면 너희들이 굳이 교리라든가 경전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굳이 제가 좀 더 어렵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세 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석가부, 현세를 관장하시는 부처가 있고요. 아미타불 같은 경우는 극락세계. 우리가 지금 뭐 굳이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는 이제 천국을 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륵불이 있어요. 미륵불이 이제 미래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부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바로 이제 아미타불을 외치면은 어디로 간다? 예,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와 관련된 인물 바로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 자, 이 원효대사에 대한 내용을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우리 이 승려와 관련된 이 승려와 관련된 문제들 주로 어디서 많이 출제가 되냐면 통일신라 때 이제 원효, 그다음에 이제 의상대사, 그리고 이제 해초가 있죠. 원효, 의상, 해초. 요 분들을 여러분들 잘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 중기부터 해서 고려 후기까지 이어지는 예, 의천, 그다음에 진울, 그다음에 해심, 그다음에 굳이 거기 하나 더 더한다면 요새까지. 그런데 요새까지 아마 이게 중급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새 한 줄 정도거든요. 백년사 결사운동 요 정도까지니까 어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만 외우시면요, 여러분들 뭐 이 불교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숙류억불 정책인데 그 중에서 숙류억불 정책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불교를 좀 사랑하셨던 왕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왕이라고 한다면 세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조를 호불왕이라고 합니다. 불교를 좋아하던 왕, 예, 호불왕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럼 원효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신문화쟁론을 저술하였다. 대표적인 어떤 저서가 신문화쟁론입니다. 원효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일심사상이죠. 우리 이제 해골물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골물 사건. 원효와 이제 의상이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다가 이제 중간에 잠깐 쉬는 때 밤에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떠먹는데 정말 시원했어요. 그때 먹을 땐 너무나 그 물이 맛있었고 상쾌했던 건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썩은 해골에 있었던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의 마음에 있구나, 일심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일심사상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합시다, 조화롭게 지내자, 화쟁을 강조합니다. 화쟁사상이죠. 자, 그래서 신문 화쟁론이라고 하는 저서를 남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승기신 논서라고 하는 또 대표적인 저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화엄일승법계도 원예 친구였던 의상은요,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화엄사상을 익히고 오죠. 그러면서 이제 도입니다. 예, 이 그림과 함께 옆에다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도 같이 곁들였던 화엄일승법계도, 이거는 이제 의상대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동천태종을 개청하였다. 해동천태종 개청한 거 의천이죠. 의천대사.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고요. 수선사 결사를 제청했던 거는 보조국사 진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불일치설. 유교와 불교의 어떤 그런 심성도야의 어떤 그 뿌리는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성리학 수용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 이거는 진울의 제자였던 해심이 되겠습니다. 해심입니다. 해심. 자, 그래서 9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갈게요. 다음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자, 이 지역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런 지역 문제 나오면 막 몇 가지를 몰라요. 모른다고 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4가지 중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을 찾는 거잖아요. 찾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 지역을 쳐놓고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4가지 중에는 하나만 알아도 돼요. 그렇죠? 하나만 알아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지만 정확히 파악하면 이 지역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왔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1번 신석기세의 발자취. 고산리 유적, 바로 이제 제주의 한경 고산리 유적입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토기들, 신석기 시대 토기들이 발견됐어요. 제주에 제주. 자, 두 번째, 삼별초 최후 항전. 자, 우리는 딴 거는 모를 수 있는데 2번 삼별초의 항전 과정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강화도에서, 그 다음에 진도 배중선에
지위로 진도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가서는 김통정의 지위가 있었다. 그것까지 몰라. 누가 지휘했다까지 몰라도요. 예, 강화도, 진도, 제주도까지 갔다. 마지막 최후의 항전이라고 하잖아요. 항파두리. 이게 바로 이제 제주의 지명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항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주도라는 걸 벌써 이미 파악을 했어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다 3번이 정답이겠죠.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일제 강점기의 군사기조 알뜨르 비행장. 알뜨르는 이제 아래 벌판이라는 뜻인데, 이곳에서 이제 일본이 중일전쟁 이후에 이곳을 자신들의 어떤 전쟁의 전초기지로 삼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 비행장을 4배로 확대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미가제 그 특공대 아시잖아요. 자설 특공대 일본의 그 카미가제의 조종 훈련을 했던 곳이 바로 알뜨르 비행장이에요. 4.3 사건의 아픔과 기억 너분숭이 일대. 자, 이곳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제주 항쟁 과정에서 400명의 양민들이 학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알고 계실 거예요. 뭡니까? 당시 이제 남한의 단독 정부의 반대 항쟁인데 바로 좌익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일으켰던 항쟁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많은 제주 양민들이 결국 피해를 입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10번의 정답 3번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또 1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